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IMF는 중국의 이 리오프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이 아시아,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판단하고 있고 진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한가 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2022년에 매우 안 좋았었고 특히 셧다운 때문인 거죠. 코로나19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정말 붕괴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중국 경제도 코로나19를 딛고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다시 공장도 가동되고 소비도 회복되고 서비스업도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관광객이 또 한국을 방문하거나 여러 가지 중국 경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기대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또 동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협이 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 이름하여 더 이코노미스트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엑시트 웨이브. 중국이 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출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물결이 전개된다. 또 다른 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이라는 이 신간에서도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그런 것을 또 대응하기 위한 통화 정책,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 경제라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를 공부하신다 그러면 특히 22년부터 전개된 이 경제 현상을 정리해 본다면 물가, 금리,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물가가 치솟았고 그 높은 물가 때문에 높은 금리를 단행했고 그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었던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그 밖에 어떤 외환에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물가, 금리 이 관계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말로 뭡니까? 거시경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주식이라는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규명하고 여러분이 거시경제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그래서 거시경제를 읽을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만드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입문서를 좀 발간한 거예요. 입문서에 또 기초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IMF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을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주제와 함께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저의 PT가 아니라 IMF의 PT를 지금부터는 IMF의 PPT입니다. 한 4-5장에 걸친 IMF의 PPT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저의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첨언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당연히 아시아의 성장에 기여한다, 부스트한다, 성장을 촉진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국의 매뉴팩처링, 제조와 서비스업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PMI 지수가 그런 거죠. 보시면 제조업은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제자리로는 돌아왔어요. 0 이상이잖아요. 지수가. 그죠? 0 이상으로는 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지지부진하게 리오프닝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매우 뚜렷하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확인케 해주는 그 PMI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국의 이런 리오프닝 혹은 리바운드라고 볼 수 있죠. 특히 2022년 9월, 10월 정도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강하게 리바운드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이런 리바운드, 펜트업 이런 현상이 아시아 신흥국, 이 아시아에 걸쳐서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성장률에는 어떤 기여를 할까?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컨섬션, 소비 영역, 또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영역에, 투자는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 0.6%포인트, 또 투자에 있어서는 뭐 0.1%포인트 정도의 경제 성장 기여를 한다라고 IMF는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과 중국 그리고 그 밖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존 22년보다 23년 경제 그리고 23년 전망치도 기존 10월 전망치에 비해서 얼마나 수정 조정했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 미국 혹은 유럽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은행 파산과 금융 부실 사태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세계 경제가 좀 더 억눌려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중국의 리바운딩이 어느 정도 이 세계 경제 혹은 이 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세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모습이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는 유독 그 조정폭이 마이너스 0.5% 보이시죠? 예, 가장 낮죠.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거죠. 전망치를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또 일본과 같은 아시아 선진국들 국가에는 나름의 훈풍이 있다.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 나름의 훈풍이 있다라고 판단 내려져요. 또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감안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나 기업 투자나 또 수출입이나 이런 면에 걸쳐서는 또 중국 경제의 리바운드가 결과적으로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에는 기여를 한다. 그러나 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각 부문별 기여도를 보십시오. 푸드, 식음료, 그리고 에너지. 그러면 식료품과 에너지 영역의 기여도가 있지만 그 나머지가 뭡니까? 근원물가죠. 근원물가의 기여도입니다. 빨간색.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혹은 그 밖에 많은 세계 주요국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빨간색의 입지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물가는 정점 찍고 23년 들어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결국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22년보다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뿐이고 근원 물가의 기여도는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물가 잡는 게 좀 더디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근거는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각종 원자재를, 글로벌 원자재를 급격하게 빨아들이고 그 원자재 수급이 급격하게 중국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결국 공급 부족 현상이 다시 야기되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는 거죠. 그래서 22년 들어서 국제 유가가 정점을 찍고 22년 끝자락까지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물가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국제 유가가 23년 2분기 들어서 다시 반등하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원자재도 철, 비철 금속 이런 원자재도 또 급격히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의 성장 기여는 있겠지만 세계 경제의 물가 안정 기여는 없다. 물가 안정에는 부정적 기여를 한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물가가 생각보다 덜 잡힌다, 잘 안 잡힌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주요 지역들의 그동안의 금리를 이렇게 회색 그래프처럼 그동안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렸는데 앞으로 초록색처럼 향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올리다 보면
고물가의 압력, 고금리의 압력이 결국 세계 경제에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데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을 또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IMF는 진단하고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말이죠. 글로벌 파이낸셜 그런 경제 위기나 금융 어떤 불안 이런 문제가 실제 최근 주요국들에게 영향을 미쳐 왔는데 뱅크 이쿼티의 흐름을 보십시오. 특히 SVB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금융 불안이 제기됐던 그 시점 이후에 뱅크, 은행이 갖고 있는 투자 자산, 은행의 자산 이런 것들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뱅크 이쿼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오히려 안 좋게 전개되죠. 회색 그래프를 보십시오. 또 역시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불안이 야기되다 보니까 이 공포감,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다 옮겨요? 달러로 옮겨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더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주요국 대비 달러의 환율 자체가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의 환율 자체가 이 빨강색 점을 보시면 네, SVB 사태 이후에 강달러화 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자산, 이쿼티가 줄어들고 또 강달러가 야기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주요국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은행들은 소극적으로 대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돈을 대출받을 수 없으니까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요. 또 역시 강달러가 야기되니까 물가 잡기는 더 힘들어지고요. 또 강달러에 대응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다른 나라들이. 그런 상황에 계속 직면하게 되니까 지금 계속 경제가 스필오버, 리미티드 스필오버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의 리바운딩, 리오프닝 이런 일들이 어쩌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나름의 경제 기여를 하지만 세계의 어떤 금융 불안 현상이 이것을 억제한다, 막는다 이렇게 IMF는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쇄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가 글로벌 파이낸셜 어떤 불안 그런 것들을 그런 요소가 또 상쇄시킨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중국 동맹국, 미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 간에 완전히 분절화되는 모습. 이 차이나 플러스 원의 개념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가 중국만이 유일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지역에 공장 기지를 푼다. 공장 기지를 옮긴다라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결국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트렌드들이 어떤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경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온쇼링, 리쇼링 결국 공장을 자국에 들여오자 탈세계화가 전개되니까 그리고 역시 프렌드쇼링 자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동맹 국가들로 공장 기지를 옮겨오자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을 두는 게 아니라 자국 혹은 자국과 친구 관계에 있는 나라에 공장을 옮기자 프렌드쇼링 그리고 차이나 플러스 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국 근처에 나머지 국가들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등지로 공장을 옮기자 하는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일렉트리카, 배터리, 세미컨덕터 말 그대로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미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경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까? 내수 확대 전략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순환 위주, 쌍순환 구도인데 외순환, 그러니까 대외거래 수출이죠. 내순환은 내수 시장이에요. 이게 쌍순환인데 그 중에서 뭐를 중심으로? 내순환 위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경제가 리오픈되고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도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IMF의 진단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중국을 떠나서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기회가 그렇게 뚜렷하게 많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제자리로 공장 가동이 일어나고 리오픈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탈세계와 공급망 재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향후에 중국의 전략이 내순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뭔가를 수입받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스스로 그런 고퀄리티 상품을 제조하고 기술도 자주화하고 스스로 소비하고 스스로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나가기 때문에 중국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예전만큼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계기가 돼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하는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단기간 안에 있으면 중국을 배제하자가 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이외의 다른 파트너국들과 뭐 이렇게 관계를 더 많이 형성해 나가자, 분산시켜 나가자, 그러니까 신시장을 개척하자 이런 흐름으로 관계가 재설정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이미부터 마이너스예요.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예요. 계속 전년 동월보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국인 경향이 더 강한데 지금 이 얼마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중국의 이런 쌍순환, 앞에 보여드렸던 쌍순환 구도에서 내순환 위주로 가겠다, 내수시장 위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전략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파트너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때는 26.8%까지 차지한 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차 줄어서 지난 22년에는 22.8%까지 내려왔고 23년 현재 1, 2, 3월 1분기 실적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9.5%로까지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는 듯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3년 혹은 근 시간 내에 또 우리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수출 의존도에 의해 역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경제성장 기여를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 해준다든가 소비 진작이나 투자 진작에 영향을 준다든가 수출을 제자리로 또 무역 흑자로 되돌려 놓는다든가 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굉장히 험난한 국면에 중국의 리오프닝을 정말 믿고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큰 기여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까지 하면서 우리 경제가 정말 뭔가 이 험난한 이 길을 여정을 걸을 때 뭔가 기회의 요소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보물상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유독 좀 어렵다, 불안하다, 부진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을 좀 기조로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긍정적인 것도 일부 있겠죠. 중국의 관광객이 한국으로 온다든가.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때
중국의 리오프닝과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관계 재설정 이런 것들을 좀 큰 그림에서 염두에 두고 여러 경제 현상들을 판독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